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오늘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산돼서 출근하시는 직장인들 아쉬운 마음이 크실 텐데요. 그동안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때마다 해외 여행객들만 늘어나고 내수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엔 자율적으로 쉬자라는 분위기죠. 그래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집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전국 곳곳에서 내수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시든 반드시 불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휴식에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소방대원들은 재난 상황 신속 대응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과 봉축 행사장 등 전국 434곳에 소방 차량 400여 대, 소방 인력 3천여 명이 배치됐는데요.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부처님 오신 날 발생한 화재가 총 664건이고요. 25명의 인명 피해와 12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철저한 대비가 최선이겠죠. 아무래도 사찰은 산에 많이 위치해 있고요. 촛불 같은 화기 사용도 많은 날일 텐데 올봄 내내 이어진 대형 산불 피해가 다시 발생하는 일 없도록 다들 불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한 허위 정보들에 대해 팩트체크하고요. 데이터의 답 시간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AI 거버넌스, 즉 인공지능 AI의 안전과 윤리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행정자치부가 편리한 투표를 위해서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엔 오늘까지 이것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가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되는데 내일부터 6일까지 관공서 휴무여서 오늘까지 이사한 곳에 이것 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관할 기관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거고요. 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 거죠. 이사하면 신고하는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가입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서 허위 정보도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허위 정보를 살펴보기 전에 SKT 해킹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유심은 휴대전화 가입자를 인증하는 장치인데요. 통신사에서 가입자를 식별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해주는 일종의 이름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심 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끼우면 통신사 네트워크가 이 유심 칩에 들어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자를 식별해서 원래 쓰던 전화번호로 통화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유심칩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가 유출됐다면 이를 이용해서 사용 중인 유심칩과 똑같은 복제 칩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해커가 휴대전화를 탈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건
지난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 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핵심 정보인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라고 부르는데 이게 유출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SKT에서 유출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이 가입자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 키 등 유심 복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종과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텔레콤에서 사용하는 관리용 정보 21종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근데 매일같이 이렇게 유심칩을 교체하려는 사람들이 SKT 대리점 앞에 줄을 서고 또 대리점은 재고가 없다라는 알림을 내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심 교체 이거 꼭 해야 하는 걸까요? 과학기술부는 현재 이 SK텔레콤이 시행 중인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서 다른 휴대폰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 심 스와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걸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했는데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용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가 이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과 상관없이 피해 발생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정정했습니다. 정부와 통신사 모두 이번 정보 유출이 휴대폰 복제로 이어져서 금융사고 등 2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번 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서 허위 정보도 많이 유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짚어봐야 할 텐데 먼저 이번 사태를 중국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네, 황교안 전 총리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휴대전화 유심에는 가입자의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모두 들어가 있다. 결국 유심이 해킹을 당했다는 것은 본인 인증 자체가 탈취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금융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심에 들어있는 정보로 대량의 위조 신분증 제작 등 수많은 불법 행위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대규모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사전투표에 나선다면 현행 사전투표 시스템으로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심에 들어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또 이를 이용해서 위조 신분증을 만들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유출된 정보로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한다는 주장이 핵심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서 모바일 신분증은 복제폰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을 방문해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후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IC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을 교부받으며 스마트폰에서 이 비밀번호와 IC 신분증을 인식시킨 뒤에 안면 인식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발급 신청자의 실제 얼굴과 신분증 사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는 대면 확인과 비밀번호 인증, IC 신분증 인식, 생체 인식까지 다층 보안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된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알거나 유심을 소지한다고 해서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유심칩 정보 유출 때문에 내 은행 계좌에서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괜찮을까요? 네,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로 판단해 보면 정보 유출이 금융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해커가 빼낸 유심 정보로 불법 복제 유심을 만들더라도 그것만으로는 SK텔레콤망에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FDS라고도 부르는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 이런 보안 솔루션이 통신망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FDS는 가입자가 등록한 기기가 아닌 휴대전화에서 연결을 시도하거나 고객이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서 갑자기 위치 등록 신호가 켜지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감지되면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금융거래에는 개인정보나 비밀번호 등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 추가적인 범죄 행위 없이는 지금 유출된 정보만으로 금융자산을 탈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범죄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부와 SKT는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유심칩을 꼭 교체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SK텔레콤 네트워킹 서버에 저장돼 있던 SK텔레콤 가입자의 유심 인증 정보 일부가 유출이 된 건데요. 유출된 정보만 가지고는 복제 유심을 만들어도 이걸 다른 전화에 꽂아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 때문인데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에 사용자의 유심이 본인 휴대폰 외에 다른 기기에 꽂히면 통화, 문자, 데이터 등 모든 통신 서비스 이용이 즉시 차단이 됩니다. 본인 휴대폰과 복제 유심을 꽂은 휴대폰 모두 통신 서비스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가입자도 피해 사실을 즉각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SK텔레콤과 정부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가입하시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국정원이 정부 부처에 유심 교체를 권고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등 대입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인가요? 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전 부처에 공문을 보내서 SK텔레콤 유심을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안전 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에는 무선 통신망 기반 영상 신호 전송, 교통 신호 제어용, 원격 계측, 검침 등에 활용되는 4세대, 5세대 라우터, 공유기, 유심과 업무용 휴대전화, 태블릿, 에그, 이런 모바일 단말기기에 유심을 교체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정원은 또 유심 교체 이전까지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의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고 법인명의 다수 등록 기기의 경우에는 일괄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현대차,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대기업들도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심칩 교체를 권고하는 공지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아, 네. 유심 보호 서비스로 휴대전화 탈취를 막을 수 있다고도 하는데 왜 유심 교체를 권고하는 걸까요? 귀찮게 말이죠. 네. SK텔레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 고객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 장치지만 추가 안전 장치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유심 교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국정원과 대기업들이 유심칩 교체를 권고하는 배경은 이 유심칩 교체가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걸로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워낙 정보 유출 사고가 잦고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개인정보와 결합해서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유심칩을 바꿔서 불안의 싹을 잘라내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렇군요. 유심칩 교체가 그럼 현재로서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네, SK텔레콤은 유심 포맷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SK텔레콤은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가칭 유심 포맷 방식을 5월 중에 적용하게 하는 걸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방식은 기존의 유심을 물리적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를 변경해서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제공하는 건데요. 유심 포맷 적용을 위해서는 매장을 방문해서 시스템을 매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SK텔레콤 이용자가 2,5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심칩을 교체할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고육지책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유심칩을 교체하지 않고도 정보를 교체하겠다는 의도인데 여전히 매장을 방문해야 되는 불편은 남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모님의 휴대전화를 이렇게 받으리다가 깜짝 놀랐다라는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죠. 네, 고령의 부모님 대신에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해 드리려던 고객들이 이 부모님 핸드폰 가입 정보를 확인한 뒤에 깜짝 놀랐다. 이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전해졌는데요. 부모님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료 부가 서비스 여러 종류에 가입돼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통신요금을 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매월 최대 11,000원의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소득 재산 하위 70% 이내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청구된 이용료가 22,000원 미만이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각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부모님 통신비 고지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SK텔레콤 정보 유출과 관련된 허위 정보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앞서 이야기한 SK텔레콤 해킹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인데요. 요즘 또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도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온과 동시에 이것 역시 안전과 윤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의 답 시간에는요. AI는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할지 또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범위일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겸임교수인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의 이진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AI 거버넌스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 이건 네. 어떤 뜻이고 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AI 거버넌스라고 하면 좀 말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AI 윤리를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AI를 만들고 쓰고 퍼뜨릴 때 꼭 지켜야 할 책임이나 법규 같은 것들을 정리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I가 사람들은 더 많이 도움이 되면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줄이는 이런 것들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걸 AI 거버넌스라고 얘기합니다. 네. 제가 사례를 통해서 조금 얘기해드리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너무 좋죠. 네네, 좋아요. 챗 GPT라는 거 우리 참 잘 쓰고 있는데 챗 GPT는 처음에 탄생할 때부터 논란이 됐어요. 아, 네, 왜 그러냐면 이 챗 GPT가 똑똑하게 대답을 해주려면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영어 문서를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케냐의 사람들, 아프리카 케냐의 사람들을 처음부터 이제 고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외주업체 사마라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고용을 해가지고 그들한테 이런 것들을 시키는 거예요. 뭘 시켰죠? 네, 글을 갖다가 딱 읽어보고 이 글이 뭔지를 갖다 꼬리표를 다는 거를 시키는 거예요.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아.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의 글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건 이순신 장군. 이런 식으로 꼬리표를 하나씩 달아주는 건데 이들한테 이런 그냥 좋은 글들을 읽혔으면 좋은데 아주 많은 텍스트 중에서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성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분류해내는 작업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들이 계속 하루 종일 읽는 거 내용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고 뭐 정서적으로 안 좋고 이런 것들을 읽다 보니까 불안 증세나 불면증이나 우울증에 막 시달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근데 돈이라도 충분히 줬으면 좋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 거의 시간당 한 $2 미만? 정말요? 예. 이 정도를 주면서 그들을 갖다 계속 그런 일을 시켜서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시킨 지 한 3개월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아, 그러면 그 이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으니까 케냐 사람들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지금은 이제 또 임금이 훨씬 비싸지만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AI를 그냥 직접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상상만 해도 심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저임금에 노동 착취까지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종료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고려가 없다라면 네. 기술적인 성과도 빛을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AI 윤리 문제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사실은 뭐 저작권 논란 쪽이 제일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자료가 뭐 챗GPT나 다른 생성형 AI에 의해서 학습이 됩니다.
근데 그 학습되는 자료들은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는 작품들이나 자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생성형 AI가 뱉어낸 것 자체가 기존의 작품하고 너무 비슷하거나 아니면 거의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뱉어낼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로 다 비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하면은 챗GPT가 우리 사진을 그런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주는 네네. 그런 게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이렇게 저작권 문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브리 스타일도 누가 봐도 지브리 스타일을 계속 뱉어내잖아요. 네. 챗GPT가.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저작권에 걸진 않는데 그거 자체가 결과적으로 나온 산출물 자체가 원작하고 너무 유사하거나 이제 특정 캐릭터의 장면을 재현하는 경우 이럴 때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지브리 측에서는 네. 이런 유행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었나요? 아, 지브리 측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제 유감 정도를 표현하는 정도?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 소송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예,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제일 큰 사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게 뭐냐면 오픈 AI하고 뉴욕타임즈하고 붙었어요. 오, 네, 둘이 너무 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왜 붙었냐면 뉴욕타임즈의 기사 그대로를 그 오픈 AI에서 생성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똑같이 뱉어낸 거예요. 제가 사실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뭐 청취자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아나운서께서 한번 보시면 네. 예, 요 밑에 보시면 뉴욕타임즈의 이게 실제 기사고요. 왼쪽이. 네. 오른쪽이 챗GPT가 만들어낸 글이에요. 예, 근데 요 빨간색 거의 부분이 똑같네. 다 예, 똑같은 빨간색 부분이 겹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냥 다 갖다가 베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단어 한 3개 빼고 기사 전체 그렇네요. 모든 게 다 똑같잖아요. 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소송을 걸었나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 당연히 뉴욕타임즈가 이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한데요. 사실은 처음에 뉴욕타임즈는 합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저작권을 사라. 큰 돈에. 이걸 그렇게 또 이용을 하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합의가 불발이 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갔는데 그러면 챗GPT가 뭔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거는 이렇게 똑같이 뱉어내는 거는 역류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오류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 네가 그걸 찾은 거다. 그래서 이 오류는 고쳤으니까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네요. 네. 실수였다. 그쵸.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한번 봐줘도 된다.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네요. 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옵트아웃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야 네가 안 주려면 네. 안 줄 수 주지 않겠다라고 명시를 해놨으면 우리가 안 가져갔을 텐데 그런 명시가 없지 않았냐 뭐 그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옵트아웃이요? 옵트아웃, 옵트인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나는 내 자료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체크를 네가 하지 않았다. 그런 체크를 할 반드시 필요가 없잖아요. 할 필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근데 하나 더 크게 걸린 게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뉴욕타임즈 기사 중에 유료 기사들이 있거든요. 네. 예, 이거는 돈을 내야지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첫 번째 패러그랩 정도는 돈을 안 내도 보여줘요. 음. 그래서 챗GPT한테 그 제목을 주면서 요 첫 번째 패러그랩을 보여줘 그랬더니 떴어요. 그럼 네. 괜찮죠. 돈을 안 내도 어차피 다 보는 거니까. 근데 얘한테 또 물어본 거예요. 다음 패러그랩도 보여줄래? 보여줘요? 그랬더니 보여줄 수 나온 있어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둘이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이거는 수조 원대 아니면 수십조 원대 소송으로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첫 번째 정말 큰 저작권 소송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정말 주의를 가지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그럼요. 요번에는 그 코딩 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코딩을 요즘에 생성형 AI가 자유롭게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코딩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챗GPT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코딩을 막 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저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개발자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개발자들은 본인이 이제 짰던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폴더처럼 노트북에다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남이 짠 좋은 코딩한 것도 코드를 보면 그걸 또 저장하고 싶어서 저장을 해놔요. 네. 이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이 챗GPT가 코딩 잘하는 사람들의 라이브러리 학습을 끝내버린 거예요. 우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하면 얘가 코딩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 깃허브라고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코딩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코드를 팍 올려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공유 사이트인데 여기에 있는 자료를 쭉 학습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일부 개발자들이 이 깃허브에 있는 코파일럿,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코파일럿이 그러니까 챗GPT죠. 챗GPT가 자기네 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저작권의 저작자 표시, 라이센스 표시 이런 것들을 다 어겼다. 이러고 집단 소송을 한 거예요. 지금 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소송 이기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소송 아니에요? 결과가 나왔는데 거의 다 졌어요. 그래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건 왜 그러냐면 코딩 자체가 저작권으로 인정되려면 이게 일반적인 코딩이 아니라 정말 특수한 것들을 풀어내는 코딩 뭐 이런 정도를 똑같이 했다. 그러면 인정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코딩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쓰는 문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 진행하시면서 첫 번째 인사말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 1라디오의 정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옆에서 오늘 아침 2라디오의 이진영입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그러네요. 멘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이 안 되듯이 네. 코딩도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베꼈다 이렇게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다 졌습니다. 개발자들한테 참 중요한 소송이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사진 이미지 사용과 관련한 저작권 논란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진 이미지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이걸 AI가 합습해서 사용하기도 하나요? 그럼요. 우리가 이미지를 갖다가 생성해줘라고 얘기를 하면요. 네. 보통 수많은 비슷한 이미지를 학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미지를 제일 많이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게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게티 알아요. 알죠. 네. 게티에는 무료 이미지도 있고 유료 이미지로 이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게티에 있는 그 수많은 사진들을 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얘가 그냥 학습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티가 소송을 했죠. 또 우리의 사진 1200만 장을 무단 사용했으니까 돈을 내라. 어머. 네. 그 1200만 장에 해당하는 돈을 내라 이랬었나요? 네, 그렇죠. 그게 얼마냐면 얼마요? 2조 4천억. 이 규모들이 커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네. 학습을 할 때 정말 너무나 많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를 다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곱하면 진짜 엄청난 돈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죠? 이것도 소송이 진행 중인데 제가 볼 때 이건 게티가 좀 유리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네네. 자 보시면 이 축구하는 사진이잖아요.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이 게티의 이미지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생성형 AI가 뱉어낸 사진인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워터마크로 게티 이미지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왼쪽에. 그러네요. 근데 오른쪽에도 조금 글씨가 깨졌지만 거의 비슷한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학습하고 만들어낸 사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게티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왔구나. 그걸로 학습했구나라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건 다퉈볼 만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영국하고 미국 두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데 둘 다 이거는 계속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송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학습을 할 때 네. 저희 약간 학습비 같은 형식으로 좀 내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돈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습을 했으면 누구 걸로 학습을 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저작권을 좀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지 않은 거죠, 이건.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음악과 관련한 저작권 논란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이게 각 분야가 지금 진짜 많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음악은 사실은 이건 소송까지 가진 않았는데 엄청나게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이건 뭐냐면 AI로 그 혹시 드레이크하고 더 위켄이라는 가수, 캐나다 가수인데요. 둘 다 정말 전설적으로 지금 유명한 가수예요. 네. 이 둘이 사실은 친했어요. 굉장히 친해가지고 음악적으로 협업을 했는데 몇 가지 사건에 의해서 둘의 사이가 갈라졌거든요. 어떤 사건이에요? 이 드레이크의 소속사로 더 위켄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약간 신경전이 벌어졌고 또 하나는 여자 문제가 꼈어요. 어머. 그래서 삼각관계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둘이 이제 협업도 예전에 하다가 지금은 협업을 안 하는 사이인데 틱토커 고스트라이터 977이라는 친구가 네. 이 둘의 목소리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둘이 같이 듀엣을 부르는 것 같은 노래를 만들어낸 거예요. 요즘에 그 AI 목소리로 그 노래 부르는 거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Heart on My Sleeve라는 제목을 탁 만들고 이거를 갖다가 틱톡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터진 겁니다. 1,500만 조회수가 나왔고요. 네. 스포티파이에서 음원으로 이걸 60만 회 이상 스트리밍이 됐어요. 자, 이 틱톡커는 이걸 가지고 많은 수익을 또 올리거나 아니면 그랬겠죠. 유명세를 탔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드레이크 소속사에서 이걸 이슈를 제기를 했는데 소송을 한 건 아니고 아마 이들도 뭐 유명해지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큰 이슈가 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음악 들을 때 네. AI 목소리로 연예인 누가 네. 어떤 곡을 불렀다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 이거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했어요. 이게 약간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이런 맞아요. 거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제가 싶었는데.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합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 괜찮은데 네. 사실은 그렇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이런 작품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문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가 공모전에 창작물을 내서 수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상을 받으면 인정을 해줘야 할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사건이 있었죠. 네. 지금 미국 콜로라도 미술 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위를 이거 되게 유명한 일이죠. 그렇죠. 네. 사건인데 1위를 차지했는데 제목이 테아트르 도페라 스파시알. 제목도 되게 어렵지만 멋있는 멋있다. 예를 들어서 네. 우주 공간 속의 오페라 극장이라는 건데요. 이 그림 자체가 이게 한번 보시면 네. 정말 너무 훌륭해요. 예. 와.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이거를 인공지능이 그렸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그럴 때 이 작품을 내 가지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슈가 됐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한지 사실은 처음에 이 작품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라는 걸 명시하고 출품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게.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런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심사를 하고 1등을 줬는데 1등을 받고 나니까 와 이게 인공지능이 그린 거야 이렇게 해서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랬군요. 네. 또 그러면은 또 네. 이렇게 AI 이미지 저작권 문제가 생긴 일 사례 또 있을까요? 네, 저작권 제가 지금 저작권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한번 저작권이라는 게 뭔지 정의를 제가 한번 좀 짚어드리고 네. 갈게요. 저작권이 뭐냐면 법상으로는 사람이 만든 창작물만 보호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생성형 AI가 만드는 창작물들에 대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될 수 없고 네.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서로 다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고 있냐? 생성형 AI를 써보시면 챗GPT 쓰려 그러면 우리가 프롬프트라 그래서 명령어를 계속 날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명령어를 계속 바꾸거든요. 그것도 사람의 창작물, 사람의 노력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명령도요? 네네. 그러니까 생성형 AI로 만들었지만 사람이 프롬프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을 했다. 그러면 이게 저작권으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오, 그렇군요. 인정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네. 아직 약간 확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판례가 지금 나왔어요. 중국에서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네. 이윤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쁜 여성의 이미지인데 이거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의 SNS에 올렸는데 네. 다른 류이찬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져다가 자기가 마냥 만든 것처럼 자기 SNS에 다시 올렸거든요. 근데 이 별것도 아닌 사건을 가지고 둘이 소송에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윤카이가 변호사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법정에서는 이윤카이가 열심히 프롬프트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윤카이의 저작권이다라고 인정을 한 사례가 최초로 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네. 정말 많은 사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AI 윤리 문제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네. 윤리적인 부분을 계속 강화하고 규제를 하면 우려하는 문제들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을 해야 되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기관이나 여러 개인 기업에서도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를 하냐? 일단 국가에서는 AI 안전위원회라는 것들을 출범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캐나다가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AI에 대한 규범, 표준, 그다음에 지켜야 될 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전위원회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안전위원회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이들과도 협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규범들을 서로 지켜나가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범을 잘 만들고 지켜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네요. 네, 지금 그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네. 하나하나 꼼꼼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 회답 시간에는요.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다양한 사례와 또 앞으로 어떻게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의 이진영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전입신고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2324님 전입신고, 3406님 전입신고, 4709님 전입신고,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까지 해야 진정한 그 지역 주민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9830님 전입신고 마음에 쏙 들려오는 정은혜 아나운서님 목소리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231 전입신고 좋은 정보 잘 듣고 있어요. 우리 모두 불조심 안전운전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분들께서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하신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박철규 아나운서가 진행하겠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